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정희진입니다. 어, 며칠 전에 비가 한두 방울 내리고 약한 비가 내렸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완전히 들어서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서늘한 음,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어떤 느낌이 물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는 기미가 보여서 아직까지 마음 놓기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 신장 장애인 여러분, 협회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서 어, 한 사람의 어떤 불상사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서 아주 윤택하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빨리 답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곧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었을 때 신은 오는 음,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오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첫째,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산물이다. 질문이 많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문이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의문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인간은 왜 살아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또 자연의 현상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또 흘러가서 또 어떻게 또 불어오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자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로 그야말로 삼라만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은 호기심이나 의문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또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화두란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자기의 의문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면서 과연 이 나의 의문을 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짧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의문이라는 것, 이 화두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거죠.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가장 자기가 관심이 깊은 그런 어떤 문제점에서 화두란 것을 가슴속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고 철학적인 물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 또 시를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시는 하나의 이미지다. 시는 이미지에서 온다. 어떤 형상,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물론 시가 모든 우리의 오감으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쉽게 시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청각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청각에서 형성되는 거죠. 청각은 하나의 사물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의 전체적인 형태일 수도 있겠죠. 이미지라고 해서 한마디로 한 어떤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는 어디서 오는가? 시는 풍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풍경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가 많고
이야기가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정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이야기, 정서가 많은 사람, 곧 마음이 풍경이 많은 사람이 다름 아닌 또 시인인 것입니다. 시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형상으로 사유하는, 형상으로 사유한다는 말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유한다는 말입니다. 또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시는 상상에서 온다. 상상이란 것은 희망사항이겠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날개가 돋쳐서 날 수 있다면 건물 위에 또 건물이 공중부양을 해서 또 건물을 위해 바위가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바다 위에서 또 바위가 공중부양을 떠 있다든지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달려오는 파도가 말로 변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의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현상은 우리가 상상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영화를 볼 때 사람의 벽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든지 벽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든지 그림 속에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상상 속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깨달음, 약간의 깨달음을 줍니다. 사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까 하두라고 말씀드렸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를 가져온다거나 시를 적는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 어떤 화두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여러 방향에서 옵니다. 근데 시가 온다고 해서 그게 단박에 오진 않죠. 시가 천천히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음속에 맺힌 형상이 풀어지면서 마음속에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는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 사물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는 구상,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 그대로를 구상이라죠. 그걸 보이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상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물의 형체가 없을 경우 그때는 비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추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사물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이는 그러한 그림도 있겠죠. 그거는 반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는 언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라타라는 형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라타라는 형용사에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푸른 하면 그냥 블루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말은 파랗다 의미는 푸르다 또 녹푸르다 짙푸르다 시푸르다 검푸르다 푸르하다 푸르죽죽하다 푸르댕댕하다 이 얼마나 싱싱한 언어들로 다양한 표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사용을 우리 글에 적당히 사용했을 때 시의 언어로서 사용했을 때 시의 효과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는 길가인데 지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혹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강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을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몇 편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또 다른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편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면이 시는 쉽게 이야기해서 운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문과 모든 언어에는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 소설, 그리고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면 TV에서 그 탤런트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적은 그 극본의 대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산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는 운문이다.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산문이 걷는 거라면은 시는 춤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리듬을 가지고 아주 그게 리듬이 경쾌하거나 또는 또 리듬이 아주 완만하게 아주 또 극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리듬이 높아졌다 나빠졌다 하나의 우리가 노래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야말로 다른 장르, 문학의 다른 장르와 가장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뭘 어떤 사물을 목격했을 때,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떤 현상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연의 분야입니다. 시는 자연에서 옵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또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외출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조금 멀리 떨어진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거리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가 밤에 내린다면은 도시의 밤이라면 그 네온사인 앞으로 네온사인을 적시는 네온사인 하나의 빛이죠. 네온사인의 빛을 적시는 빗방울 혹은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연의 현상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이나 여름바람이나 가을바람이나 겨울바람이나 이런 계절마다의 바람은 다 다르게 말이죠. 느낌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마다 이 어떤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 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반드시 시 안에서는 현대 시익은 과거의 어떤 시조이건 우리나라의 정영시에 속하죠. 시조이건 어떤 시를 보더라도 자연이 없는 시는 없습니다. 자연의 묘사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하늘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자연들, 특히 도시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어떤 그 시골이라든지 시외로 나갔을 때의 자연은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사물의 자연을 더 넓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되면은 낙동, 여기는 부산이니까 낙동강 근처로 가면은 강의 흐름을 바라본다든지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사람에서 옵니다. 사람. 우리가 시에서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게 마련이죠. 시에서는 화자가 있습니다.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한테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냉담한 척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모든 화자가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이 나무라든지 자연물이 혹은 의자라든지 이러한 사물들이 의인화되어서 화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화자는 거의 다 사람의 육성으로 시 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여러 가지 시편들 중에 자연의 현상, 즉 노을이라는 현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그 노을 속에 등장하는 그 노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노을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되지만은 사물에서부터 온다. 또 자연, 사람, 사물, 의자라든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자라든지 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돌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시의 또 사물들, 자동차다라든지 그렇죠. 유리창문이라든지 그리고 밤에 켜지는 가로등이라든지 또 거리 자체도 하나의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거리 위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어,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어떤 회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장소 이것들이 사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 시의 재료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자연, 사물, 사람 모든 삼라만상을 포함하는 그 장르인 것입니다. 뭐 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른 문학,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예술을 창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느낌을 가지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료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는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가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노을에 관한 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을 부동산이라는 시를 첫 번째 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새 쪽에 투자해야 한다고 다들 경을 읽어대더만 어느 날 그놈의 독경이 신통력을 발휘했는지 내 쐐기가 번쩍 뜨이더라고. 아따 내 머릿속으로 갈매기 구름이 거듭쳐 오더란 말이여. 그래 암내 맡은 황소처럼 한다름에 달려가서
개펄 수십만 평을 땅땅 등기해 버렸는데 순식간에 몇 배는 뛰더만 망둥이가 제 아무리 높이 뛴다 해도 새 땅값만큼 쑥을 치겠노. 나무가 땅은 그저 큰다더니 얼마나 신났던지 부동산병 지팔자를 대동하고 냅다 새로 내려갔지. 그런데 갈 때마다 바닷물이 넘치고요. 콧중배기도 볼 수 없는 기라. 안 되겠다 싶어 통닭 20마리와 맥주 10마리 싣고 내려가 물때를 알아봤지. 건디 말이여. 조금 사이에도 말뚝 몇 개 박은 게 금방 바닷물이 들어 닥치는 기라. 에라 여시나 먹어라 하고는 거기 토박 위엔 개불하고 납치들을 보내겠어 노을 경작을 하게 된 것이오. 요번 봄에 가봤더니 말이야. 이제 땅이든 노을이든 팔아먹기 글렀더구만. 글쎄 말이야. 내가 박아놓은 말뚝에다 그물을 쳐놔더라니까. 하여튼 새에 지나다가 불뚝불뚝 솟는 말뚝을 보면 그게 다 내가 박아놓은 것인게. 거기 개불이나 납치를 마음껏 잡아먹으란 말이지. 그리고 코끼리 허벅지든 하마 덩어리든 진흙 막사지가 그만이란게. 몇 삽 더 가고 말이요. 근데 이참에 마누라를 아예 파묻어 버리자 하고는 트럭 끌고 오는 일이 없어야겠지. 너는 내가 그중 아끼는 것인게 볼따구니 불칼 정도로 쳐바르는 거 잊지 말고. 아참 바닷물 만나면 말이요. 무조건 중국 자랑 좀 해줘. 바닷물이 그쪽으로다 몽창 몰려가게 말이요. 자, 좀 긴 시였는데 노을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정록 시인은 충청도 지방 출신이라서 이런 충청도 사투리로 지금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을 하는 제가 읽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노을 부동산은 화자가 지금 시안에서 말하는 화자가 서쪽에 땅이 여기나 서쪽 쪽에 서해 쪽에 투자한다고 다들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저쪽에 땅값이 오른다, 서해 쪽에 아주 좋은 땅이 많다,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시의 표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게 됩니다. 근데 서해 쪽이라는 것이 아마 바다 근방이고 개펄 수십만 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물이 삽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땅은 개발되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자연인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땅의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뭐 구입한 건 아니지만 그쪽을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개펄인데 그게 쉽게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 생물이 살고 있는 개펄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지금 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불하고 납치들이 그 개펄 속에 살아있고 마침내 그 노을이 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투자한다는 땅을 투자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그 개풀에 가서 여러 가지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것과의 거기에 있는 생물들과의 이야기하는 개펄의 어떤 진흙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코끼리 허벅지든 하마 덩어리든 진흙 막사지든 이런 것도 와서 누구든지 해봐라. 이건 내 땅이다. 아직 내가 여기 투자를 했긴 내 땅이지만 아직 쓸모없는 땅이지만 내 땅이다. 여기 나는 모든 생물하고 여기서 나는 뭐 피부에 좋다는 진흙 마사지도 하고 가라. 공짜로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넉살 좋게 이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도 보면은
자연 친화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쉽게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개발과 자연의 현상과는 굉장히 서로 갈등적인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 자연을 개발해야 부동산 업자들은 이익을 얻고 있겠습니다만 시엔의 노릇은 처음에는 관심이 갔지만 그래도 자연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요지의 시였습니다. 다음 시는 기형도라는 아주 유명한 젊은 시절의 여절한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만 떠돌다가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한 햇빛들은 줄지어 어디로 가는 걸까? 웅성웅성 가장 근심스러운 색깔로 세행하며 이미 어둠 깔리는 소각장으로 몰려들어 몇 점 폐 휴지로 타들어가는 오후 6시의 참혹한 형량. 단 한 번도 단 한 번 후에도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시간. 바람은 긴 채찍을 휘두르 살아서 빛난 온갖 상징을 몰아내고 있다. 도시는 곧 활자들이 일제히 빠져들어나 속도 없이 폐지를 펄럭이는 텅 빈 황근의 책이 되리다. 승부를 알 수 없는 하루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했을까? 오늘도 물어보는 사소한 물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텅텅 흔드는 것. 오후 6시 소각장 위로 말없이 검은 연기가 우산처럼 펼쳐지고 이제 우리들의 차례였다. 두렵지 않은가. 밤이면 그림자를 빼앗겨 누구나 아득한 존재였다. 문득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공포. 보여다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살아있는 그대. 오후 6시. 우리들 이마에도 붉은 노을이 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각자 어디로 가는 것이? 노을의 현상을 보면서 이 시는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화두겠죠.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자연의 현상, 노을이겠죠. 노을을 보면서 시인은 여러 가지 시심을 지금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 하루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은 노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웅성웅성 가장 변시들은 색깔로 서행을 한다. 서행, 한자로 쓰있죠.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요. 그리고 그 불길과 같은 어떤 노을을 우리가 소각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휘지로 타들어가는 오후 6시의 참혹한 형량. 아주 뛰어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6시에 노을이 집니다. 뭐 계절마다 그 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노을이 질 때면은 타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구름까지 붉게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을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후에도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또 긴 채찍을 힐러 살아서 빛나는 온갖 상징을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낮에 우리가 빛났던 그런 어떤 사건과 사물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고 마침내 노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곧 활자들이 일제에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활자라는 말은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도시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퇴근 시간이 되면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거나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이 많은 곳에 사람이 기거하는 주거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시를 빠져나가고 하나의 도시가 빠져나가고 하나의 공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텅 빈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를 알 수 없는 하루의 싸움. 우리는 참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하루하루 버텨내기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에 어떤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소각장을 말없이 검은 연기란 것은 밤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죠. 붉은 노을이 왜 우리 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어둠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어둠에서 붉은 노을은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불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다 혼자라고 느끼는 쓸쓸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화두와 같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보여다오 지금은 무엇을 했는가 살아있는 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마에도 붉은 노을이 뜬다. 아주 뛰어난 표현입니다. 그 붉은 노을이 우리들 인간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난 내가 노을이다. 내가 노을이 되어서 노을에 불길이 끄지만 과연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노을에 관한 시가 여러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편을 뽑아보겠습니다. 김명희 시인의 너무 무거운 노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배달은 끝났다. 자전거를 방주기에 세워놓고 저무는 하늘을 보며 그대를 봉합한 반달 한 장, 입에 물고 늙은 우체우처럼 느끼러기 한 줄 노을 속으로 날고 있다. 피멍든 사연이라 너무 무거워 구름 언저리에라도 잠시 얹어 놓으려는가. 채 배달되지 못한 망연의 카드 한 장. 오늘의 배달은 끝났다. 하루의 마무리죠. 노을이란 것은 하루의 마무리. 근데 왜 무거운 노을일까요? 하루가 끝났지만 그 하루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화자가 여기서 자전거를 방주 위에 세워놓고 저 문으로 하늘을 보는 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또 반달도 일찍 노을이 비친 하늘에 성급한 달이 뜰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 노을을 가지고 이 반달이 입에 물고 늙은 우체부처럼 느끼러기 한 줄 노을 속으로 날고 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을 속으로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러한 광경. 그것을 마치 입에 물고 늙은 우체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을 속으로 날아가는 그러는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하루의 생활, 어떻게 생각하면 일생 동안의 마지막인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관조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멍든 사연이라는 것은 하루의 생활이겠죠. 하루의 힘든 생활. 그 다음에 구름 언저리에도 잠시 얹어 놓으리다. 노을의 위치죠. 노을이 있으면 노을이라는 현상이 그 서쪽에서 노을이란 결국 해에서 해에서 나온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채 배달되지 못한 망령. 아직까지 오지 않는 뭔가 인생의 어떤 짐 같은, 인생의 어떤 부담감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우리 망렬이라는 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하루가 저물어 가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도 역시 노을이 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해, 하나의 망년이, 하나의 노을이 비친 망년이, 만약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드로 만들었다면 한 장의 카드를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최영철 시인의 짧은 시입니다. 노을 최영철. 한여를 대장장이가 두드려 만든 초승달 칼날이 만사 다 빗장 지르고 터벅터벅 돌아가는 내 가슴살을 쓱 뺀다. 누구든 함부로 기우면 이렇게 된다고 피 닦은 수건을 우리 집 뒷산에 걸었다. 아주 이미지가 강한 시고, 그리고 노을을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초승달이 나옵니다. 초승달이 날카롭게 보이겠죠. 초승달이 하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베입니다. 우리가 칼날로 우리 살을 베듯이 그런 피가 나겠죠. 여기서는 또 그 하늘을 벤다 표현이 내 가슴살을 쓱 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피를 하나의 노을에, 붉은 노을에 비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기웁니다. 그것이 아까 위에서 말한 그 핏줄기, 피 흐름으로 대신되는 어떤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산이란 건 서쪽이겠죠. 그 피 닦은 수건을 뒷산에 걸었다. 아주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표현으로 붉은 노을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노을에 관한 시 몇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마지막을 바라볼 때, 하루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때 노을이란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디면 어떤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시 활기차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